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3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임 시장. 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모르시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모르시죠? 자, 김정은이 러시아 아니 김정은이 러시아 곧 갈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김현광 실장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가려는 이제 동향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김창선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보면 우리를 의한 비서실장 부속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김창선이 최근에 러시아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거쳐갖고 왔는데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또 김정은이 얼마 전에 하노이까지 뭐 6,800km인가요? 68시간에 거쳐서 기차 타고 갔는데 이번에도 기차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 갈지 또 모스크바를 간다면 뭐 타러 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 들은 얘기 중에서 김정은이가 네. 그 하노이에서 했다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말에 많은 진짜 함축적인 북한의 현실 어려움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네. 북한 화물과 그 정제유 환적에 가담했던 중국 배 두 척과 또 다른 관련된 우리 배 한 척을 포함해서 여러 배들에 대해서 이제 60여 척이죠. 60여 척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독자제재, 미국이 독자제재를 가하고 또 추가 제재를 뭘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나 추가 제재 안 하겠다고 이제 트위터로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트럼프가 뭐 이제 대화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냐 뭐냐 이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또 어용 언론들이 관변 언론들이 뭐 대화 국면으로 돌아간다 뭐 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항공모함인 거예요. 보드 타고 가다가 야 자로 가자 그러면 보드는 틀 수 있지만은 대한해협 지나가서 가고 있는 저 태평양으로 가는 항공모함을 돌려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저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는 이 국면이 유지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입장 아닙니까? 정은아, 형은 응아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두르지 마. 형, 나 정말 급해. 뭐 그렇게 급해? 꼭 말로 해야 돼. 그래, 내가 추가 제재 안 하고 할 테니까 추가 제재 안 하고 응아가 더 뭐 목 재고 이런 일 안 할 테니까 그럼 됐지? 이게 보면 트럼프가 약 올린 겁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얘기가 김정은을 지금 목을 조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는 시간이 없고 뭐라도 좀 손에 쥐고 형님 트럼프 형님 갈 때 저기 누구냐 문재인 형님이 편문점에 세우는 쌀이라도 좀 가게 좀 해주세요. 갖고 가게 넘어오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좀 쌀 직접 안 되면 개성공단 금강산이라도 좀 열어주시든지 정제유도 좀 유엔 제재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너 좀 죽겠지? 죽겠어요. 너 죽겠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너 죽겠지? 근데 나는 지금 한 거보다 100배, 10배 더 큰 제재의 무기가 있거든? 그건 안 쓸 테니까 지금 이거 하면 언제까지 버텨볼래?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는 뭐 어제 오늘도 트위터로 참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그 김정은이 신뢰가 있어서 도대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쌀 한 톤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서 러시아에 간다면 지금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간다면 첫째는 손에 쥘 뭔가를 얻으러 가는 겁니다. 기름 아니에요? 기름이죠. 지금 그 북한은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제재가 했던 여러 가지 선박들이 북한의 정제유가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제유 말고 중국이 북한에 공급해주는 원유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안 올려놨어요. 이거는 유엔 안보리라는 게 5개 상임이사국이고 그 중에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택동과 김일성의 협의하에 북한 사회주의 우호국가에 보내오던 무상으로 보내주는 그 기름에까지 원유는 또 정제를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정제유 아니면 일단 손쉽게 쓰는 휘발유, 중유, 석유 이런 것들만 우선 목줄을 줘고 그래도 쟤도 주권국가 관데 원유는 논의를 올리질 않은 거예요 테이블에. 크루드 오일이라고. 크루드 오일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봉화 화학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매년 2017년 기준 한 440만 배럴 정도로 공급을 받는데요. 그 440만 배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난 그걸 잘 맨날 배럴하고 톤하고 맨날 헷갈려. 배럴이 1배럴이 한 1톤이 네. 한 7배럴 정도 되는 거예요. 1톤이. 1톤이. 그 중유와 다르고 석유가 다르고 환산이 다른데 예. 한 6 내지 7. 예. 1톤이 한 6 내지 7배럴이 되는 거죠. 얼마를 갖다 공급한다고? 440만 배럴 공급하는데 440만 배럴이면 그 대략 한 북한- 60만 톤? 그런 거죠. 그런데 북한은 매년 600만 내지 700만 배럴의 정제유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1994년 말 네. 제네바 핵합의하고 나서 북한에 중유를 50만 톤씩 공급해 매년 줬는데 50만 톤. 매년 매년. 350만 배럴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북한이 1년에 필요한 것의 반을 준 거예요. 반을 준 거예요. 반을 미국이 그냥 그러니까 거저 준 거군요. 그 제네바 핵합의를 했던 강석주, 김계관이 이런 사람들은 공화국의 영웅인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핵무기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고. 없었는데 그렇게 받아 플루토늄 땡겼는데. 조금 냈는데 그렇게 세게 땡겨왔는데.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간다면은 네. 러시아에 가장 간곡하게 요청할 거는 원유 공급 좀 해달라는 걸 것 같아요. 원유. 예. 지금 북한은 그 함경북도 나선시 네. 웅상동에 예. 승리화학연합기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어렵다. 정유공장. 예. 승리화학연합기업소인데 네. 이게 1980년대까지 그 중국에서 얻은 만큼 보내줬던 거죠. 중국, 소련. 중국에서도 넘어오고 중국에서는 봉화화학공장으로 원유를 보내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예, 봉화로. 러시아에서는 승리화학으로 해서 저쪽 함경도 쪽으로 몰라디보스토크 넘어와서 쪽으로, 예. 양쪽에 와서 숨을 쉬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는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죠. 예, 뭐 공짜로. 그리고 이제 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 파이프라인을 유지하죠. 유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 북한 망하는 거죠. 못 사는 거지. 못 살죠. 못 살지. 그럼 신석기 구석기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은 원유 공급 한번을 세게 요청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러시아가 줄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글쎄, 러시아는 보면은 이미 옛날에 이 김일성과 그 예전에 그다음 소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련이죠. 그 당시에 형제 혈맹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은 그래도 그나마도 이른바 조중간의 혈맹으로서의 어떤 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는 없어요. 그 러시아는 이미 사실은 반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아마 보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사다 써라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다 쓰면은 그 얘기 되나요? 돈이 있나요? 그렇다면은 네. 북한이 또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은 90년대부터 벌목공들 시베리아 벌목공들도 수출했고 예. 그 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있는 예. 건설 노동자들도 수출했고 그 봉제 공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엔 제재에 의해 가지고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것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벌목공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개성공단보다 훨씬 커요. 벌목공이 그렇죠. 벌어들이는. 근데 문제는 그 벌목공 그 외화 벌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규제돼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죠. 그 러시아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명색이 러시아가 그래도 아무리 북한을 갖다 뒷배를 봐준다고는 하지만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자기가 결정한 사항을 갖다 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으로서는 시간이 없고 촉박하고 다급하고 하니까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현문을 지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겠고 두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도 러시아 가서 러시아 총리 상원 의장 만나보고 네. 쭉 하는데 배석이죠. 제가 간 거는 배석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예. 북한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백업해 주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중국은 약간 한 발 빼고 한반도 해결의 3원칙 평화 부전 비핵화 분란, 이런 비핵화, 식의 예. 그걸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엔 현장에서도 그렇고 100% 북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미 상당히 보면 육자회담 당사국 사실 의장국으로 문제 의장국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치도 보고 미국의 눈치도 봐왔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깃장을 놓음으로써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카드를 레버리지 일본 지렛대로 이용했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교적 공공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그래도 말이 제일 잘 통하고 협상하면 제일 잘 되는 게 러시아하고 미국입니다. 그렇죠. 냉전 내 양대 축으로서 세계 모든 분쟁들에 대해서 시리아 같은 데서 붙기도 하지만은 자 여기는 니네들이 아프간 물이 철고 날 테니 니들이 좀 하고 뭐 북한 문제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제일 잘 되니까 북한이 처한 외교적인 이 북미 협상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렛대 역할을 좀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구소련은 무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갖다가 진짜 죽기 살기로 냉전을 벌이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했잖아요. 끊임없는 대화하고 협상하고 예. 했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갖다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 흔히 중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재자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예. 황태순 TV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미국 MSNBC에서 예. 긴급 보도라 그러면서 했는데 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안 하겠다는 제안을 이제 손에 쥐고 김정은이 뭐 현찰을 안 줘주고 그 선물이라 다 줘서 보냈는데 푸틴이 그게 했다면서요? 어디서 했더니 푸틴이 제안을 했던 푸틴이 트럼프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트럼프하고 푸틴하고는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고 나는 사이인데 그 김정은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미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뮬러 특검이 이제 흔히 러시아 게이트라고 합니다. 러시아 게이트라는 거죠. 러시아 게이트인데 러시아 게이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코가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푸틴이 계속 아니야 우리는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천군만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하고 푸틴 간에 통화하면서 이거 트럼프 형님 그저 정은이 걔도 좀 걔도 내가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 저 황태순 TV가 그러는데 2020년이면 파탄 난다 그럽디다. 금고가 바닥난다. 금고 바닥나면은 그럼 그렇죠. 뭐 좋은 게 있겠어. 적당히 그런 얘기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러시아어로 트럼프 형님 쥐도 너무 궁지로 몰면 마지막 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듭니다. 적당히 좀 모소라는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을 갖다가 요구하러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예. 아니 처음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딱 나섰던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인데 최선희가 얼마 전에 한 방 먹였죠. 남조선 당국은 당사자일 뿐이지 중재자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즉시 말을 바꿨어요. 우리는 촉진자다. 여보세요. 진짜 청와대에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부터 김의겸 대변인과 정신 좀 차리세요. 최선희가 한마디 했다고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고 촉진자. 뭐 되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중재자하고 촉진자하는 사람이 그래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추가 제재 없다?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남북연락사무소 우리 잠깐 다뤘던 거 있지 않습니까? 100억이나 들여갖고 수리한 거. 거기서 다 빼고 지금 우리 인원은 25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해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DMZ에 있는 GEP 철거하고 했는데 군사회담 이루어집니까? 이제 북한 체제를 여러 가지로 잘라볼 수 있게 북한은 쉽게 말하면 소련이 만든 국가죠. 그렇죠. 소련을 만들었고 소련이 산파고 네. 아버지고 어머니고 네. 그리고 북한 체제라는 거 전반적으로 보면 스탈린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공업을 위주로 하고 네.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스탈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데 경제와 뭐에 어디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재자로 진짜 나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소련인 거죠. 문재인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그런 측면이고 중국은 살을 맞대고 이렇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이 봉화화학공장 하나 가는 파이프라인을 끊으면 북한이 망하는 거고 그날로 망해요. 밀무역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경비해서 못 오게 하면은 북한은 무너지는 거니까 470개 장마다 그날로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북한으로서는 정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국제 정치적인 또 역학관계를 다시 한번 김정은이 굴린다면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트럼프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두 가지겠죠. 첫째, 제일 급한 거는 시간이 없고 아쉬우니까 뭐라도 좀 숨 쉴 게 도와달라는 거. 그 다음에는 중재자로서 다시 나서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의 판을 1945년에 짰듯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판을 미국하고 해가지고 한번 짜달라. 뒷구멍으로 저 넘어오는 거는 중국하고 좀 해결할 테니까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영광 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달마가 동쪽으로 참 김정은이 서쪽으로 가는, 즉 모스크바로 가는 까닭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급한 대로 뭐라도 좀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둘째는 결국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더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형님을 설득하는데 푸틴 형님 나서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남조선에 있는 그 문재인이 그리고 걔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걔들하고 무슨 뭐 중재자 촉진자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를 갖다 만들어주신 구소련의 스탈린 형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네.